안녕하세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또 일요일이 찾아왔네요. 요즘 날은 많이 푹해졌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우리 구독자분들 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오늘도 묶음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 하나로 사실상 미국을 휘어잡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의 하버드 학생이 조목조목 팩트로 반박하여 트럼프를 당황시켜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이는 전 세계적인 매스컴을 타며 조명받기도 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로렌스라고 합니다. 어릴 땐 멋진 여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국제정치학을 전공 중인 평범한 대학원생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튼튼하고 멋진 여장군으로서의 로렌스가 살아 숨쉬고 있죠. 세상엔 언제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자의 수호신 로렌스 장군 말이에요. 무튼 그랬던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 국제 분쟁이나 정치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질문하곤 했답니다. 저 나라들은 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럼 왜 하필 저기에 미국이 끼어드는 건데?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 주느냐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안고 성장했지만 최근엔 저도 남들과 다름없이 삶에 찌들어 큰 꿈 없이 그저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제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뚝 떨어져 제 정의감을 불타게 한 한국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와 다름없던 이번 학기, 저는 현대 군사력과 경제 발전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들어본 중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군사력은 재미있어 보였지만 경제 발전은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지루하고 졸릴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특히나 이 강의의 주제가 아시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부턴 정말 관심이 뚝 떨어져서 이 강의 시간마다 졸기도 했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저는 트럼프의 기행을 따라잡아 이해하는 것만도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머나먼 아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깊이 알아본 적도 없었고 그저 학점 채우는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그냥 포장 자주 해먹는 중국 음식과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일본 정도로 간단히 정리될 정도였죠. 물론 현대 군사력이라는 주제는 좀 달랐어요.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여장군이 되길 꿈꾸던 어린 로렌스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으니까요. 아참, 군사력에 대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사력의 핵심은 단순히 총이나 전차 같은 장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군사력의 진정한 힘은 기술력과 전략,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믿어왔죠. 하드웨어만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이 그런 예시예요.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동전술의 교과서를 썼고 미국도 오마 브래들리와 같은 뛰어난 전략가를 통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죠. 물론 최근에는 시대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군사 전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술의 중요성까지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특히 AI 기술이나 사이버전 같은 신개념 전쟁 분야도 꽤나 흥미로운 분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다른 나라들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AI 기술이나 방위산업 쪽에서는 늘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선두에 서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님이세요. 이분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미국의 장군인데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는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방위산업, K-시리즈의 장비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큰 물음표 하나가 자리한 상태였죠. 그냥 예의상 한 말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만큼요. 아시아 쪽으로 강의 주제가 흘러가자 제 머릿속엔 그나마 이 생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흥미없지만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굉장한 나라라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에이브럼스 장군이 그냥 동맹국이라 덕담을 한 걸까? 물론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섰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편협했구나 싶기도 하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날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수업날 교수님께서는 군사력과 기술력이 국가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보자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강의는 흥미롭게 진행되었고 정말 제 의문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이 강의 내용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한국의 방위비 지출과 방위산업 발전 상황, 그리고 나토 훈련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열심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미국 유학생 앤드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말을 꺼내더군요. 교수님, 강의는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좋아 그나마 살아남은 거지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인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방위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 덕분에 지켜지는 나라라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한국이 군사력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요. 앤드류의 발언은 강의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발언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에이브럼스 장군이 인정한 한국인데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평소 조용했지만 성적이 항상 우수권이어서 얼굴과 이름은 알던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 아!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었거든요. 모두가 순식간에 그 학생에게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교수님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가 앤드류에게 네가 뭘 아냐고 비난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2.7%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는 나토의 권장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지금 그 말은 미국도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실질적으로 수치,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경기를 보는데 누구나 다 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일 약한 학생이 알고 보니 전설의 선수의 후손이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요. 물론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은 앤드류였습니다. 앤드류는 급하게 자신의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이내 뭔가를 찾은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렇다 치죠. GDP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실제로 뭘 해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미국이 없으면 북한과의 대치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방어력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K방산?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토 훈련에서 인정받았다니 그건 결국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결국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위상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허울뿐이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처럼 글로벌 군사력을 가질 필요도 없긴 합니다.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자주 국방이니 뭐니 하면서 돈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효율적으로 미국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면서 말이죠. 앤드류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며 미국의 영향력이 없으면 한국의 군사력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어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에 학생들은 맞다고 호응을 하기도 했죠. 저는 내심 마음 한켠으로는 한국인 학생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토론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한국인 학생은 다시 매너 있게 손을 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주국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국의 지원만을 의존했다면 지금처럼 안정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앤드류의 말과 다르게 나토 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미국의 지원 덕분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 결과물이에요. 나토 소속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핀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대량으로 구매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직접 환영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작 미국이 한국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토 소속의 연합국들이 고작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방위를 한국에게 맡긴다고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미국이 없다면 한국이 대북 방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과거부터 말이죠. 1990년대 초 미군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을 때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을 위한 대규모 방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앤드류처럼 1차적인 논리라면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결국 한국은 단순히 미국 덕분에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방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허울이 아니라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앤드류의 희망과는 다르게 말이죠.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마치 한 차례의 연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저 또한 감탄을 금치 못했죠. 앤드류가 뭔가 한마디를 더 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모두를 앉히셨어요. 교수님은 분위기가 좀 과열되긴 했지만 오늘 같은 논의야말로 교수님께서 원하시던 논의였다며 한국인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앤드류에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보고서를 써온다면 앤드류 역시도 좋은 점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면서 말이에요. 꽤나 멋진 강의 현장이었어요. 비록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첫 번째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군요. 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한국의 군사력이었어요. 앤드류의 말과 다르게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했고 한국인 학생이 했던 얘기처럼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는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와 핀란드의 강력한 호평을 받으며 대량 계약으로 이어졌더군요. 더군다나 세계 2위의 AI 기술력과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방위 산업의 성공 사례들까지 단순히 동맹국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였어요. 심지어는 충격적인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거의 10년 정도 된 사건인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한국계 하버드 학생 간의 일화였죠.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떨치고 다녔어요. 그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을 무임승차하는 나라로 묘사했죠.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발언에 공감했고 일부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자비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용감한 한 학생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2016년 4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트럼프의 선거 유세 중 한 한국계 하버드 학생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학생은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높고 미군 주둔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더 높은데요. 트럼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무임승차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트럼프는 그건 푼돈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처음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학생의 논리적인 주장이 이어지자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미국은 언제나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요구당한다는 말로 대화를 종결지으려 했지만 이미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죠. 이게 믿겨지시나요? 말빨 하나로 사실상 미국을 휘어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가 이 어린 학생에게 말빨로 밀려서 당황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다니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를 접한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트럼프에게 반박하다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당당히 이야기한 한국계 학생의 태도에 더 감탄했죠. 그 학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두려움 없이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한국인의 기계인가? 강의실에서 앤드류를 반박했던 한국인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두 사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기반과도 같았어요. 한국의 강점은 자신감, 그리고 명확한 상황 판단, 또 불합리한 비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이 괜히 호랑이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문화적 자신감은 어떤 역사적 노력에서 시작된 건지 더 궁금해졌죠.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친구 알렉산더와 팀을 이루게 되었죠. 알렉산더는 마치 유복한 환경에서 엘리트 교육만 받고 자란 것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은 친구였어요. 이름부터가 알렉산더라니 다들 한 번씩 웃기도 하고 힐끔 괜히 한 번 더 보기도 하는 친구였죠. 깔끔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그야말로 금수저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친구였거든요. 알렉산더는 역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주제는 이미 있다고요. 바로 유럽 방위 산업과 군사력이었죠. 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이번 주제는 한국이 좋겠다고요. 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서막이랄까요? 그는 답답한 듯이 우아한 영국인 말투로 말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한국이냐는 거냐며 유럽이 방위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까지 모두가 방위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온 나라들이라고. 알렉산더는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해주고 싶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알지만 네 생각과 다르게 한국도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앤드류 못 봤냐고도 말했어요. 앤드류가 당한 그날의 망신이라니. 알렉산더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애써 이를 감추는 것 같았죠. 알렉산더는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각자 자료를 조사해와서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쓸지 결정하자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더 흥미롭다면 한국으로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을 거라고 하며 말이죠. 그래, 괜찮은 생각이다 싶었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료를 조사하기로 하고 며칠 뒤 저희는 약속한 스터디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런 그를 보자니 살짝 걱정도 되긴 하더군요. 이 녀석 또 얼마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왔을까 싶어서요. 알렉산더는 항상 철저히 준비해오는 타입이라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탄탄할지 예상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어요. 로렌스, 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 또 그 우아한 말투로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자료나 좀 보자고 하려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자료는 한국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는 게 맞겠어 라고 말이죠. 엥? 이게 무슨 소리지? 유럽이 최고라더니 왜 갑자기? 하는 얼굴로 저는 알렉산더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준비해온 방대한 자료들을 띄우며 말하더군요. 유럽 방산 현황을 조사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 지금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힘을 믿던 과거와는 달라.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또 희망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 바로 한국이야. 한국 방산 기업이라고. 특히 모두가 말했던 나토 훈련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 무기들이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한국 장비를 대량 구매한 사례, 나토 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보여준 기동력과 정확성,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맞이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조차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어서 그 기념사진을 보고 있자니 허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직접 환영 연설까지 했어. 심지어 기존의 독일제 전차를 쓰던 나라들이 이제는 K2 전차로 교체를 고려하고 있더라고. 유럽 방산 강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왜 한국 장비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알렉산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큰 게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잠수함 계약 협상 이야기였죠. 알렉산더는 노트북 화면에 한 기사를 띄워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잠수함이 세계적인 수준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 이 배터리 덕분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 시간이 훨씬 길어졌으며 특히 사우디가 걸프 해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려던 중이라 기존의 프랑스제와 독일제 잠수함 대신 한국 잠수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중형급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수직 발사 시스템 VLS를 탑재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어. 사우디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이란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알렉산더는 잔뜩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고가 아주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우디는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기존의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이제 한국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미 사우디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술 시연을 본 상태야. 프랑스 잠수함은 납기와 기술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머릿속에 백조가 떠올랐어요. 물 밖에선 우아하지만 물 밑에선 쉼없이 발장구를 치고 있다는 그 백조가 말이에요. 한국은 늘 우아하고 조용하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어서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그 주인공은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였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데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한 거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는 KF-21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AESA 레이더와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 특히나 중요한 건 한국이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지.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한국은 전투기 수출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 어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발표해야 될 것 같지 않아? 흥분한 알렉산더를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거봐. 내가 한국에 대해서 발표하자고 했잖아? 라는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죠. 알렉산더가 저보다도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았거든요. 알렉산더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며 전차, 자주포, 잠수함, 그리고 이제 전투기까지 한국은 글로벌 방산의 모든 주요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날 우리는 결국 주제를 한국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과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과제는 이제 저와 알렉산더 모두에게 흥미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죠. 처음에 어떻게 유럽을 두고 한국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며 코웃음을 치던 알렉산더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애써 참아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젠 열심히 하니까요. 하하. 발표 당일, 저는 발표 자료를 들고 미리 세팅을 하기 위해 일찍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죠. 바로 앤드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가 심상치 않더군요. 앤드류는 언제 왔는지 몇몇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론 그랬죠. 그래도 한국을 건드는 건 좀 오바지라고요. 앤드류는 학생들 사이에 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한국 같은 나라는 자립할 수 없다고. 너희들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곳인지 알아? 아직도 길거리 노점에서 밥을 파는 게 걔들의 주요 경제 활동이야. 제대로 된 기술력은 전부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앤드류는 거의 9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다 못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 그런 저를 추월해서 가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인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는 특유의 그 우아한 말투로 말했어요. 앤드류, 도대체 그런 낡아빠진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지? 라고 말이죠. 앤드류는 갑작스런 알렉산더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나긋한 말투로 먹이는 지적이라니. 알렉산더는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의 발표를 들어보라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모두가 킥킥거리는 가운데 이윽고 저희 조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알렉산더와 저는 차례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나토 훈련 성과, 폴란드와 핀란드의 대량 구매 계약,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보고3 잠수함 협상까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자립적 방위 전략이 단순히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를 얻어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죠.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앤드류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죠. 결과는 네, 성공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알렉산더는 자연스럽게 한국 방위 산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위한 연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혁신성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었죠. 제 안에 어린 여장군 로렌스가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와 알렉산더는 이야기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국 방위산업체에서의 글로벌 인턴십이에요. 이제 우리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이미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며 탄탄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아온 터라 글로벌 기업에 지원하는 데 자신감이 넘쳤죠. 저도 도와주었고요. 저도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며 쌓아온 데이터 분석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삼아 방위산업 기업에서 일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특히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한화디펜스, 현대위아, LIG 넥스원과 같은 회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인턴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개발 과정, LIG 넥스원의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현대위아의 차세대 군사장비 생산 라인 등 각 기업이 방산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은 우리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기 충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자료를 모으고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해요. 한국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그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하러 갈 거예요. 작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큰 변화처럼 우리의 도전도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으며 한국,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지금 달려갑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하나의 논쟁이 두 사람의 목표를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이 전투기나 전차는 물론 이제는 잠수함까지 수출하면서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도전을 이어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또 로렌스와 알렉산더의 여정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기대되는 다른 이야기, 다른 사연자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유튜브와 함께해요.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 한강의 기적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환경 전문가였던 제가 70% 감소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수치 앞에서 제 40년 경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간 비용 절감액이 10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기막힌 기술이 한국의 아주 어린 한 중학생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걸까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마저 놀라게 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북부 지역 출신이고 현재 나이는 62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아론 스미스라고 합니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40 무렵부터 건축 자재 회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은퇴 직전에 우연히 한국의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한 3달 정도만 서울에 머무르면서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느덧 1년이 넘도록 한국에 머물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일생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던 건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K-드라마가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든지 김치가 유명하다든지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지내보니 정말 놀라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환경 문제와 식문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묘하게 결합해서 무언가를 혁신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 자재 중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 시점에서 한국에서 경험하게 된 여러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 40년 경력의 상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그리고 직접 참여하게 된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62세라 아무래도 말주변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본 한국 문화의 놀라운 점들을 최대한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 늘 사람으로 북적였어요.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미어터질 듯 몰려드는 광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제가 원래 살던 미국 중소도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호텔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호텔 뷔페 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다른 외국인들은 평소처럼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다가 많이 남기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동안 호텔 뷔페라면 원 없이 담아 먹고 남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음식을 깔끔하게 다 먹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저분들은 예의가 참 바르시네. 혹은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호텔 직원들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과정을 유심히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보통 호텔 뷔페장에서는 그저 남은 음식들을 한데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음식물을 일일이 분리해 따로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또 따로 모아두는 식이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말입니다. 호텔 측에 왜 그렇게 수고를 드리느냐고 물어보니 최근 한국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도 이미지 차원에서 더 꼼꼼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제가 자문하는 프로젝트는 건축 자재에 관한 것이었는데 서울 본사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시공 현장도 함께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담당자인 김영호 팀장이라는 분과 함께 강원도 쪽 현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라 서울과는 전혀 다른 맑은 공기와 높은 하늘이 저를 반겼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해보니 현장 옆에는 공동급식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이 식사나 잘하시라고 만든 시설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이곳도 또 제가 알던 급식소와 달랐습니다. 먼저 식판이 아주 특이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긴 했는데 판의 형태가 일반적인 네모칸 식판과 살짝 다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한 구역에는 조금만 담으세요 라고 한국어로 적힌 표시선도 보였고 다른 구역에는 단백질 섭취 구역 같은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싶었지만 그 식판을 살펴보니 이 안내 라벨들이 실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음식물을 담는 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김영호 팀장에게 왜 식판에 이런 표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영양 균형 맞추려는 아이디어랍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한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를 공사장에서 응용해 본 거예요. 저는 순간 귀가 쫑긋했어요. 중학생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실제 급식소에서 쓴다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한국의 일부 중학교에서 무지개 식판이라는 걸 직접 고안해서 잔발량을 크게 줄였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원리를 보고 공사 현장 측에서도 우리도 저 방식을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강원도 환경연구소랑 업무 협약을 맺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특수 식판 실험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미 서울 호텔에서 느낀 분리수거에 대한 감명에 이어 강원도 공사 현장의 식판 혁신까지 목격하게 되니 한국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 고향에서는 환경운동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거든요. 공동급식소 시스템이 참 좋아 보였지만 문제없는 제도란 세상에 없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있던 관리자분들에게 듣자니 초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분들은 밥 먹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대요. 이중구조 식판이 낯설고 게다가 취식할 때마다 조금만 담으세요 같은 안내선이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싫다는 거죠. 또 다른 갈등은 배식 속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음식을 담아야 할지 다들 몰라서 식사줄이 길게 늘어졌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이 짧은데 줄이 길어지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식판을 빼곡히 채우려다가 불편을 겪게 되니 차라리 그냥 알루미늄 도시락 같은 걸로 한 번에 배급하라며 항의가 빗발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심해져서 중단될 뻔한 시스템을 다시 살려낸 건 현장에 파견된 정연희 연구원이라는 여성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정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폐기물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라며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고 실제로 2주 정도 지난 후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한국이 가진 특유의 끈기와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냐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 건설사와 저희 미국 본사가 합작 투자한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현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급식 혁신을 보고 듣고 다니니 미국 본사 쪽 담당자인 레이첼 부사장이 꽤나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아론 박사님, 한국에서 지금 무슨 밥 먹는 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체 그게 우리 건축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레이첼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보게 들어보게나. 사실 한국이 환경 보호에 대해 엄청 적극적이고 일상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네. 그 중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식판에 안내선을 넣은 특이한 방식을 봤는데 결과가 꽤 좋은 것 같더군 이라고요. 그랬더니 레이첼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매직 마커로 선 긋는 정도의 별것 아닌 거로 들리는데 그게 무슨 혁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식판 하나에 구분선 몇 개 새겨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강원도 현장에서 직접 본 상황과 노동자들의 반응, 그리고 환경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알려주며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재투자해서 현장 복지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게 놀랍다고 말이죠. 레이첼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얘기네요. 혹시나 우리 쪽에서도 적용할 방법이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미국 본사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해 주려면 뭔가 구체적인 자료와 임팩트 있는 사례가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김영호 팀장으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생활 폐기물 박람회가 열리는데 아론님도 한번 구경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요. 마침 저도 더 많은 한국 사례들을 보고 싶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평소에는 박람회 하면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정도만 가봤는데 생활 폐기물이라니 아무래도 좀 낯설었어요. 박람회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지, 분리배출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돌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도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더군요. 예를 들어 잔반 인증제 같은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도 있었고 공유 주방을 만들어 주민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남기는 음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오복식판이라는 이색 전시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등 5색으로 구분된 칸이 있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전시했는데 각 색깔은 영양소나 식품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빨간색 칸에는 고기류, 파란색 칸에는 해산물과 같은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 설명 패널을 보니 무분별한 과식 및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친환경 식판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죠. 미국에서 환경 어쩌고 떠들어 대던 건 다 말뿐이었지만 한국은 생각을 넘어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 경악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과 성장은 한국인들만이 가진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공동체 문화와 빠른 실천력에 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든 곳이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와 지역 기업이 협업해서 시제품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발한데 혹시 상용화된 사례가 있나요? 이미 여러 학교에서 쓰고 있나요? 담당자는 아직은 시범 단계예요. 몇몇 중소도시의 학교와 복지관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 본사에 보여줄 만한 혁신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눈금 혹은 구분선, 그리고 컬러 코딩을 통한 영양소 배분 안내.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분명 시각적으로도 임팩트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데이터로 입증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오복 식판 아이디어를 접하고 나서 문득 미국 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자가 현재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급식이 너무 부실하고 또 종이와 플라스틱 식기를 마구 써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딸이 아버지, 학교가 환경교육을 한다면서도 정작 점심때마다 종이 접시를 수백 장씩 쓰니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불평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한국 식판 시스템을 그 학교에서도 적용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당연히 딸은 아빠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예산도 없고 그 식판들 어디서 구매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박람 회장 담당자에게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식판을 해외에도 수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아는 학교가 있는데요. 담당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당연히 해외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라서 시범 사업 정도면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말이 돌아왔죠. 그 순간 저는 호기심 반, 사명감 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밀어붙여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바로 김영호 팀장과 함께 식판 제작사 대표 그리고 환경연구소의 정연희 연구원과도 연락을 해서 미국 학교 시범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환경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한번 시도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졌어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 한국 식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새 식판을 구입하고 그것을 세척할 시설을 마련한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건축 자재 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제가 회사 쪽에 이 일은 단순히 식판 도입이 아니라 미국 학교의 쓰레기 감축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적은 액수지만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 준 겁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 난관은 학교 측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런 혁신이 있을 순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낯선 식판을 싫어하면 어쩌죠? 라며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또 우리끼리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때 도움을 준 분이 정연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한국에서 이미 몇 차례 수행된 시범 사업의 보고서를 정리해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또한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 후 음식물 쓰레기가 70에서 80% 줄어든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니 이거 꽤 검증된 아이디어군요. 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4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오복 식판을 구입하고 학교 식당 한쪽에 가니 세척시설을 설치했죠. 초기 비용은 제가 설득한 기업 후원금과 식판 제조사의 일정 부분 무상 제공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 첫날 저는 화상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처음 보는 한국 식판을 받고 우와 무슨 우주선 같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하고 떠들썩해 했어요. 다행히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분위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방송실을 통해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니 다들 협조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상대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어느 칸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몰라 헤매거나 스프 같은 국물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처음엔 세척 과정이 익숙지 않아 배출구 쪽에서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떤 학부모들은 역시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옛날에 쓰던 종이나 플라스틱 접시가 편했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학교 급식 담당인 리타 영양사가 동분서주하며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리타 영양사는 미리 한국 쪽 연구진과 연락해 스프류를 담을 땐 이렇게, 빵류는 이렇게 라며 매뉴얼을 받아둔 상태였죠. 이 지침이 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점차 아이들도 오복 식판 사용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딱 4주가 흘렀을 때 학교 측에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계량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4학년 전체가 한 달 동안 발생시키던 음식물 쓰레기가
과거 평균치로 약 300kg 정도였는데 무려 110kg으로 줄어든 거예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조금은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은 남긴 음식이 얼마 없어. 나는 오늘도 싹싹 먹었어. 이런 식으로요. 어떤 면에서는 게임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며 영상 통화 속에서 아론 박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에서 한국의 특수식판 도입으로 미국 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 대폭 감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 기사에는 리타 영양사의 인터뷰와 함께 제가 제공했던 한국 측 데이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과도한 먹기 강요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급식 문화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일처럼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일부 교사나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냥 다 먹어 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원래 우유를 못 마시는데 남기면 혼날까봐 꾸역꾸역 마시다 배탈이 났다 라며 울먹였다고 해요. 또 다른 아이는 빵이 너무 많아 배부른데 선생님이 남기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먹다가 토할 뻔했다고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런 사례가 언론에 한번 나오니 비판적인 시각이 커졌습니다. 환경을 위한 건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이 터져 나왔죠. 그때 한국 측의 정연희 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나 무지개 식판 같은 게 잔반을 줄이는 핵심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뿐 억지로 먹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아이들이 적정량을 직접 담게 하고 남기지 않도록 자발적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동그란 플라스틱 원판을 식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뒤섞이고 나중에는 음식 같지 않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보기에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오복식판은 그런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느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의식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에 맞는 음식이 이어야 한다는 점. 즉 한국의 수준 높은 의식이 함께 해야 했는데 식판만 바뀌었지. 미국인들의 비상식적인 습관들과 인스턴트 음식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사람의 DNA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학교 측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절대 강압적으로 음식 섭취를 강요하지 말 것, 그리고 아이들이 식판에 음식을 담을 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급식 실내 안내문에도 과한 섭취는 몸에도 해롭습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담으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죠. 이런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는 강제 먹이기 문제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시범 운영이 반 학기를 넘어가면서 이미 수치로도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줄고 있었고 아이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SNS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식판을 도입할 수 있나? 라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인근 주까지 퍼지면서 뉴스 채널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저도 원격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엔 단지 건설 현장 자문으로 왔는데 한국의 환경 문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고 이렇게 미국 학교에 적용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교육 관련 포럼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스페인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도 시범 도입해보고 싶다며 한국 업체에 연락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규모 사례일 뿐이지만 분명 중요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그냥 편히 낚시나 즐기면서 살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하는 보람이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중에서
협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착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공익적인 프로젝트가 생기면 의외로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적극 협력해주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도 호텔 뷔페장에서도 생활 폐기물 박람회에서도 저는 이런 협동 정신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완벽하냐? 사실은 한국인들도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뭘 담아야 할지 몰랐던 초창기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배식 속도가 느려서 갈등이 생긴 공사 현장 사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며 결국엔 더 나은 방식을 찾아냈고 여기에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못했던 일들을 아주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혁신시켜오며 그 조그만 국토와 인구로 세계 강대국이라는 뜻깊은 타이틀을 거머쥔 나라입니다. 별거 아닌 식판의 사례였지만 제가 모르는 수많은 분야들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겠죠. 우리 미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에도 한국의 어린 중학생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경악하며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가요? 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사는데 왜 세계 최정상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이런 번뜩이고 기막힌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참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걸 지켜보고 나니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슬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새로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젠 제가 자문하던 건설사 측에서 저에게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 새로운 복합 단지를 지으면서 그 안에 친환경 공동 식당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아론 박사님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결합해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정말이지 제가 젊었으면 바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이미 62세이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망설여졌죠. 그런데 한국의 동료들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아론 박사님이야말로 이런 친환경 프로젝트의 베테랑이 되셨으니 한 번 더 힘써주세요. 라고 하도 열정적으로 말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생활이 이제는 꽤 익숙해졌고 미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의 편리한 생활 방식에 좋았었어요. 첨단화된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움이었거든요. 또한 한국에서 저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을 대하는 친절한 젊은이들과 공공시설들과 지하철, 버스 정거장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곳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단지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한국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또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식판 하나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한국의 새 프로젝트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획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와 충청도를 오가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동급식, 공동부엌 같은 개념을 연구 중입니다. 곡물이나 채소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로컬 푸드 시스템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줄일지 혹은 퇴비화를 적극적으로 할지 이런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나날이 재미있는 시도들이 쌓여가고 있고 저 역시 매일 설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제 가족들은 제가 한국으로 곧 초대할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가족들 역시 저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적지 않은 나이에 머나먼 타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분명 한국의 인천공항에 발을 떼자마자 두 눈이 동그라져서는 이곳저곳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며 놀랄 가족들의 눈이 선할 것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국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TV로 지켜보는 모습과 실제로 한국에서 잠시라도 살며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대해본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수치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라 여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전해드린 이유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이 결코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현장에서 실천하고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도 문제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여전히 많고 재활용 문제도 골치 아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은 문제를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장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는 열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또 이 작은 성공 사례가 미국 초등학교를 비롯해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이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중학생들이 만든 무지개 식판 아이디어가 일본의 호텔에서 적용됐다는 기사도 접했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환경보호나 공동체 문제 해결은 결국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2세에 이렇게 새로운 삶에 뛰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신 50대 혹은 70대 분들이 계신다면 인생은 끝까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낚시하고 손주들이랑 노는 게 전부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에 애쓰며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저와 동갑내기 친구분들 그리고 인생 선배 여러분들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남은 여생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그 기운을 느껴보며 열심히 살다 가겠습니다. 총인구가 130만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군사대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국민들은 언제 러시아가 침공해올까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상 최고의 무기라 불리는 한국의 K9이 에스토니아에 집결하면서 부터라고 하죠. 군사대국이라는 러시아마저 꼼짝 못하게 만든 K9의 엄청난 위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지키는 육군 대위 알렉세이 카슬라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제3보병 여단 포병대대는 러시아를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우리 에스토니아의 영토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터라 저는 요즘 매일같이 긴장을 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고작 인구가 130만 명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하늘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에스토니아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K9이라는 기적이었죠. K9을 등에 업은 저희는 더 이상 러시아가 두렵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첨단 무기가 우리 에스토니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주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얼마 전 부대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상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일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소름 끼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의 전투기가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절망감도 밀려왔죠. 저는 두려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제 담당인 포병 진지로 달려갔어요. 적기 접근 시 즉시 대응 사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준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밀려오며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저는 군인이기에 애써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별다른 위협 없이 조용히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적기가 우리 영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지휘관의 목소리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적국에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주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처지라니 저는 이렇게 무력한 제 자신과 우리나라가 너무 싫었죠. 만약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몸서리를 치곤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정말 한 춤밖에 안 되는 소국이니까요. 러시아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군대쯤이야 1시간 만에 먼지로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러시아군에 짓밟혀 잿더미로 변해버린 에스토니아를 상상할 때면
엄청난 절망감이 저를 덮쳐오며 절로 식은땀이 나고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제 상상 속에서 펼쳐졌죠. 러시아 탱크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모습, 폭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모습까지. 생각할수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대체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토니아군의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우리 군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폐기하고 앞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지휘관님이 미쳤나 했어요. 거대한 군사 강국 러시아의 선제 공격이라니 이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멍청한 날벌레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지휘관님은 진심이시더군요. 지휘관님은 언제까지 러시아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망치가 에스토니아의 머리를 내려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죠. 지휘관님의 얼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지휘관님을 보며 몇몇 동료들은 용기가 생겼는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가 러시아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 그 전에 우리 군에게 러시아를 공격할 만한 힘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이었고 그날 이후 저희 부대는 새로운 전략에 맞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휘관님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새로운 힘입니다. 지휘관님의 소개와 함께 거대한 철갑 괴물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건 바로 에스토니아 부대에 새로 도입된 한국의 K9 자주포였죠. 알고 보니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모두 한국 K9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K9 운용 훈련을 하던 날, 저는 그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강력한 불꽃이 튀어나오며 대지가 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죠.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연발하며 이게 바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국, 한국이 가진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K9은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무기였어요.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 성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 날 훈련에서 10km나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한 방에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뛰어난 명사수는 아니거든요. 이건 전부 K9이 가진 힘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K9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려 52톤이나 되는 중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달리더라고요. 게다가 승차감도 아주 훌륭했죠. 한 번은 진흙과 자갈이 잔뜩 깔린 곳에서 훈련을 했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K9은 마치 최고급 세단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여기에 타고 있으면 마치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 라며 농담하기도 했죠. 그렇게 K9의 운용 훈련이 거듭될수록 저와 동료들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느꼈어요. K9은 포 조준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반응 속도를 크게 높여주었죠. 이거 꼭 최신식 게임기로 전쟁하는 것 같아. 동료들은 이렇게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또 K9은 장갑도 아주 튼튼해서 에스토니아 병사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모의 전투 중에 적의 포화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K9 안에 있으니 마치 철옹성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K9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K9을 이용해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의 목표는 가상의 러시아군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것이었죠.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는데 그 순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단 30분 만에 가상의 러시아군 기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훈련이 끝난 후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어요.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지금부터는 러시아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러시아 놈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러시아군은 장비 문제가 심각했어요. 전선에서 러시아 탱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났고 심지어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K9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질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건 뭐 실전에서 싸움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러시아군은 통신체계도 형편없었어요.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장비가 없는 것인지 러시아 병사들은 보안도 되지 않는 일반 휴대전화로 통신을 하다가 적군에게 발각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더군요. K9에 탑재된 최첨단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러시아군의 후진성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그건 바로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였죠. 글쎄, 러시아 병사들은 식량이 없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은 채로 전투에 나선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알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전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우리 에스토니아군은 러시아군에 비해 머릿수는 적어도 항상 충분한 보급을 받는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더니 러시아 놈들 실상은 별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감을 얻은 우리 군은 K9을 이용한 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K9의 압도적인 기동성을 이용해 빠른 전술을 구사한다면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죠. 한국의 K9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확한 포격을 가하면 러시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야. 걔들은 군뱅이처럼 느려서 제대로 대응도 못할걸? 우리 병사들은 모였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죠.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러시아 놈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초전박살을 내줄 테니 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야간 기동 훈련을 했는데 K9의 성능이 정말 빛을 발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K9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죠. 저와 동료들은 러시아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무기 만져보지도 못할 텐데 불쌍해서 어쩌냐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군대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죠. 에스토니아 국민들도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우리를 보면 얼른 저 러시아 놈들을 박살내줘요 라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휴가를 나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제게 과자를 하나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군인들이 요즘 부쩍 강해진 것 같아서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단순히 국경선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의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인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죠. 이제 에스토니아에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상군 화력 세계 최고의 포라고 불리는 한국의 K9을 고작 36대 확보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국방력이 강화되었는데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K9을 독자 개발해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방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경험이었죠. 에스토니아 부대는 우리의 자랑, K9 자주포를 가지고 참가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세계적인 군사 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훈련이기에 긴장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와 흥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깍두기 취급이나 받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K9으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연합훈련장에는 각국에서 온 수많은 장갑차와 자주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미국의 M109,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최고의 화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K9과 함께 당당히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뒤에 K9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이제는 우리도 강력한 화력을 가진 나토의 당당한 일원임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잠시 후 기동성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자주포들이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 미션이었죠. 출발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의 K9은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험한 지형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진흙탕, 자갈밭, 급경사, 그 어떤 것도 K9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1등은 K9의 차지였고
그 순간 다른 나라 군인들은 경악을 하며 입을 딱 벌리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사격 훈련 때 벌어졌어요. 강대국들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화력을 뽐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 무대 주인공은 우리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K9이었어요. 목표 거리 40km 발사. 이어서 K9의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명중 에스토니아 K9 40km 목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군요. 심지어 미군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인지 묻기도 했어요. 저는 한껏 잘난 척을 하며 K9의 자동 조준 시스템과 정밀한 탄도 계산 능력, 그리고 첨단 센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미군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겨우 에스토니아 군인인 제가 세계 최강 미군에게 이런 시선을 받게 될 줄이야. 세상 일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었죠. 그때였어요. 독일 군들이 마치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조심스레 K9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곁눈질로 훔쳐보더니 이내 호기심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군요. 저기, 저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무기를 처음 봐서 그런데 좀 구경해봐도 됩니까? 에스토니아의 작은 군대가 세계 최강 중 하나인 독일을 감탄시켰다니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나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스토니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 그들을 뛰어넘은 K9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이 나게 부대로 가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동료들을 불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나토 훈련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K9이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ZH-2000과 같은 세계적인 자주포들과 경쟁하고 결국은 그들을 압도했던 것을 말이에요. 제 말을 들으며 동료들은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앞으로 더욱 강해지겠다는 결의를 불태우더군요. 그 순간부터 우리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의 무시무시한 K9 덕분이었죠. 모두가 더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K9을 더 잘 다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세계 최고의 무기 K9의 수준에 맞춰 우리 에스토니아 군도 발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부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K9의 조작 속도는 20% 이상 빨라졌고 사격 정확도는 15% 향상되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K9의 위대함을 실감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국가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죠. 특히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자주 국방을 주장하며 자체 기술만으로 자주포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결국 1999년 K9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K9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K9은 에스토니아에도 도착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K9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고 이제는 첨단 기술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에스토니아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이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혁신적이었죠. 먼저 한국은 K9의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가 40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었죠. 거의 2배가 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K9은 적의 포병 사거리를 훨씬 벗어난 곳에서도 공격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완전 무인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는 전장에서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원격으로 조종되는 K9은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서 용맹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전력의 상승을 의미했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적 탐지와 조준 능력 향상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술이 실현되면 K9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확한 표적 식별과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었어요. 날씨나 지형 조건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나 최고의 정확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을 들으며 저는 마치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도 한국은 전장을 지배할 무기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낼 것이고 언젠가 그 무기가 우리 에스토니아군의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한국의 K9 업그레이드 기술 발표는 사실 우리 에스토니아 이외에도 세계 군사 강국이라는 국가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발표는 곧 세상에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만약 그런 괴물 같은 무기 체계가 한국이 완성하여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국방력과 군사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 군복을 입을 때면 설레기까지 하죠. 언젠가 더욱 강력해진 K9을 다루게 될 그날만 생각하면 저절로 콧노래까지 나온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에게 있어 K9은 단순한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한국과 한국의 무기 생산 기술력에 중독되어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롤모델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약 우리가 한국의 군사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 에스토니아도 한국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에스토니아군의 장교로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에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더군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 중인 유령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전투함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전투함이라고 해도 한국의 유령함 때를 만나면 그 길로 저승행은 확정되는 것이었죠. 한국은 유령함을 2026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기술이 전투함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세계 해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더군요. 그야말로 새로운 해전의 시대가 열리는 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밀리터리 메타버스라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 전장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인들은 다양한 훈련을 보다 안전하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사실 훈련에 달려 있는데 우리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료비나 안전 문제로 원하는 만큼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조만간 밀리터리 메타버스라는 환상적인 기술을 완성시킬 것이고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매일같이 훈련하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군사 훈련을 하는 국가와 매일 훈련을 하는 나라의 군사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만간 한국이 세계에서 군사력 1위를 찍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첨단 미사일들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한국은 미사일에 AI 기술을 적용해 적들의 약한 부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 전장에서 그냥 조준하고 쏘는 것과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에는 임무 수행 능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백발백중이라는 기적을 한국군은 실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에스토니아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도 한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에스토니아가 당장 한국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죠.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에스토니아의 안보도 더 강해질 테니까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니 아무리 러시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지만 하필 잡아도 북한의 손을 잡다니요?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과 대놓고 척을 지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러시아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세계 군사력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의 군대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니까요. 북한군의 군사 장비는 대부분 구소련 시대의 것들로 고대 유물이나 다름없죠. 현대전은 전자교란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등 첨단 기술과 장비들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런 것들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게다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죄다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더기로 탈영을 했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정신으로 남의 나라 전쟁을 치르겠어요. 다시 말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아무 쓸모없는 발악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북한에는 핵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유엔은 이런 북한의 파병을 두고 파병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있어요. 이유는 북한이 개입되면 미국이 개입되고 미국이 개입되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까지도 개입될 수 있게 되니까요. 러시아의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은 이를 정면으로 질타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우리 에스토니아가 현명하게 한국의 손을 잡고 괴물 같은 K9과 같은 첨단 장비를 운용하며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군사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과 전략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를 한 줌 먼지로 취급하며 무시하던 러시아도 요즘은 함부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2위 군사 대국임을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 눈치만 슬슬 보는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도움 덕분이고 에스토니아 장교로서 한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존중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우리 에스토니아의 목표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한국을 본받아 끊임없이 발전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K9을 도입했고 도입한 K9으로 인해 우리 에스토니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존경하는 한국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진 K9을 우리의 품에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K9 진짜 괴물이죠. 세계 유럽 나라에서도 K9을 서로 도입하고 싶어 안달이라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